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은 뭘로 저한테 시비 거시려고. 네. 대구 전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홍수 피해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비 많이 와요. 오는데 그렇습니다. 비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영향권 그러니까 중심도 아닌데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정말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도 하여튼 비 피해 없도록 잘 좀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장성철 소장을 극진하게 예우하는 프로그램이 배종찬의 시사본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네. 뭐 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네. 네. 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화제 인물 장성철 소장, 화제 인물이 될 서영주 부대변인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또 잼버리 소식 이야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두 분께 잼버리 이 수습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쭤봤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창피하다, 사무정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지겨운 정신승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장 소장님은 사무정권, 창피하다? 바꿔도 돼요? 바꾸세요. 오무정권. 아. 하나 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성의한 정권 같아요. 그리고 무개념인 정권인 것 같고, 네. 무계획적인 정권인 것 같고, 무능력한 정권인 것 같고, 네. 무책임한 정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소장님 무사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10월 달이면 전 방송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무념무상이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처, 대응, 뭐 수습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오무 정권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지겨운 정신승리, 약간 이 표현을 보니까 김현숙 장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김현숙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원래 지겨운 대신 이게 방송 용어가 적절한가 고민했던 게 있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안 된가요? 네,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로 시작되는 단어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징그러운 정신승리. 징글징글하다. 이건 되잖아요. 못할 단어 같지는 않아 보여요. 끔찍하고 징그러울 정도로 정신승리를 하는 정부인데 보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고 이번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보세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에 그 이태원 참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봤자 골든타임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갈 때 이 호피해로 이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서울에 가봤자 상황이 달라지겠냐 이러잖아요. 또 김현수 여가부 장관 잼버리 지금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았다. 이런 정신승리들 보면서. 부산 엑스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론되자 위기 대응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던 뭐 그런 식이 그거예요. 지금 잼버리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정신승리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본인이 어떤 일에서 졌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졌다는 그런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난 지지 않았어. 난 실패하지 않았어. 이거는 실패한 행사가 아니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보통 이걸 심리학적으로 합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합리화를 못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에는 좋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는 이번 잼버리를 보면서 이게 이제 3단 콤보의 지겨운 정신승리를 보고 있었다. 3단 콤보예요. 3단 콤보죠.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터 이거 말하면 잼버리 참사까지 이 3단 콤보의 정신승리를 보면서 이 정부 언제까지 이 지겨운 정신승리를 스스로 할지 국민들은 정말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장 소장님은 또 국회에서 오래 또 계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김현숙 장관에게 여러 차례 가봤느냐, 상당히 폭우, 폭염 또 방충 우려가 된다. 왜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무총장 잘못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장관하고 의원들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그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지사 이런데 그분들은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상주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뭐 서울에 있거나 세종시에 있거나 뭐 전라북도 도청에 있겠죠. 상주해가지고 조직위원회를 총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은 누군가요? 최창행 씨라고 이분이 여가부 공무원 출신인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그 기관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을 사무총장을 시킨 거예요. 2020년 7월 달에. 근데 그분의 이력을 쭉 보면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분야 특화된 분이거든요. 이렇게 국제행사를 치러보지 않은 분을 사무총장으로 딱 임명을 해놨으니 그분이 이 행사를 어떻게 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냥 공무원들한테 휘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 샤워장 문제 그리고 벌레들 잡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무총장이 딱 일을 잡고 딱 계획대로 된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아니 같아요. 강원도 고성 잼버리 경험도 가지고 있고 네. 8년 전에 일본 야마구치현 간척지에서의 잼버리 견학 경험도 있고 또 야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20년에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이 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이분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억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탓하세요. 새만금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여권 일각에서 자꾸 문재인 정권 탓이에요. 뭐 전라북도 도지사 탓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사무총장은 나중에라도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 왜 일들을 이렇게 진행했는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다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는 같아요. 뭐 그런다 해서 현 정부의 100% 책임이라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정쟁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신장 개업을 할 때 식당을 이제 오픈을 앞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준비를 막 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각 파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는데 이제 사장이 있을 텐데 이 말하자면 사무총장은 매니저 같은 거예요. 식당을 매니저로서 이제 뭐 직원들 관리하고 식당 인테리어가 됐는지 음식 준비가 잘 됐는지 하고 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조직 사무총장이 총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총괄하는 것이지 이 식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근데 그 주인이 그 식당에 없다니까요. 국무총리나 이런 분이에요. 아니 서부 대변인님 잘 보세요. 그냥 잘 보세요. 그 우리가 식당을 개업했을 때 초창기에 잘 되는 식당은요 사장이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그럼 매니저가 긴장을 하죠. 근데요 매니저 너만 믿어. 그리고 네가 현장을 다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나는 자주 못 들여다볼 식당이 많아. 그런 데서 한 번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니저가요 해이해져요. 직원들도 해이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온 것들은 그 총괄적으로 신장 기업을 하는 사장들이요 현장 와서 식당을 안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직원들이 해이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은 누구의 책임 소재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신장 기업을 한 식당을 연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콕 집어서 뭐 책임을 묻기는 지금 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김현숙 장관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또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김현숙 장관은 주간 장관으로서 당연히 큰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도 철저하게 못한 것 같고 본인의 밑에서 공무원들이 해온 보고서만 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준비 끝.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터졌더라도 수습하기는커녕 이게 새만금의 잼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잼버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전 세계에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망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잼버리 여가부에서 잼버리 관련해서 출장을 18명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 중에 한 명도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출장은 그냥 자기들끼리 놀러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갔다 와가지고 야 잼버리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그 부서에 또 없어요. 그래서 여가부에다 물어봤더니 공무원들 순환보직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또 상당히 또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 장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책임 사람의 문제지 부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면 행정안전부 없앨 겁니까? 그런 거예요. 국토부를 그러면 오송 지하철도 하면 국토부를 없앨 겁니까?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잼버리 실패 자체를 반성하기는커녕 여가부를 없앤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가부 부처의 폐지와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도 상당히 수세에 좀 몰리는 여론도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논리도 되게 웃긴 게 최근에 뭐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좀 일부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지방에서 책임지는 이런 행사까지 뭐 우리 국가 중앙정부가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 이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북도의 책임을 넘기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논리도 웃긴 게 잼버리가 국제대회잖아요. 물론 전북도가 이제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면 서울올림픽에서 실패하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평창올림픽은 평창이 책임지고 부산 엑스포 실패하면 부산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의 그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국제대회라는 거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책임 공방을 또 지방분권 보기 좋게 하면서 전북도로 넘기려는 듯한. 그래서 결국 저는 잼버리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딱 열자마자 그러실 거예요. 이번 잼버리 대회 책임자 즉각 강력히 처벌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본 모든 세금 이런 부분들에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 다 감찰하고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해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잼버리 행사 종료되자마자 전북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거다? 압수수색은 아니고요. 감찰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감사, 감찰. 부안군 같이. 네, 부안군도. 장 소장님은 전북도의 책임, 전북도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죠. 왜냐하면 집행위원장이잖아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집행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잼버리 개영식 3일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순실을 갑니다.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옆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관현 전북도지사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화장실 준비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샤워 시설 완벽합니다. 여기 식수대 보십시오. 물도 잘 나옵니다. 온수 나온다고 이상민 장관이 망발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다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다라고 브리핑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다. 근데 자꾸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샤워 시설 너무 불편해요. 천막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 돼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벌레 너무 많이 물려요. 이게 무슨 큰 계획이 필요한가요? 원리 원칙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되잖아요. 네. 방제 조금 더 철저히 하면은 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성의한 거예요. 네. 자, 재난정보 알려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낙동강 본류 밀양시 삼낭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주 부대표님 네. 계속 이어서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좀 너무 집착했던 것 아니냐. 공항을 짓는데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잼버리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에 유치함으로써 그런 혜택들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무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잼버리 대회를 잘못 준비했는데 왜 또 새만금 땅 탓을 해요. 새만금은 아주 오랫동안 노태우 정권 전부터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국토로 지도를 변경시켰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만금 개발해야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땅을 메꿔서 갔는데 그러면은 거기를 개발하려고 잼버리를 유치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잼버리 대회를 잘못 관리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거와 새만금 땅에 대한 탓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새만금 부분들 뭐 이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는데 그 일본이 2015년도에도 똑같이 간척제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죠. 그리고 이 새만금으로 정해진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어디로 부지를 할지 해서 강원도 쪽 평창과 새만금 전북 이쪽 부안하고 이쪽이 이 둘이 이제 각축을 했단 경쟁을 말이에요. 했거든요. 경쟁을 했는데 새만금으로 정해진 겁니다. 검토를 했겠죠. 근데 그때부터 무슨 새만금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염두에 뒀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잼버리 대회에 아주 형편없는 준비와는 새만금의 개발과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만금 지금 현재 네. 그 장소로 한 것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였고 박근혜 때는 새만금이라는 지역만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매립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매립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곳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치를 옮긴 것은 전라북도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의 부적절성을 문제제기하려고 했으면 어쨌든 잼버리 개영하기 전에 이 정권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네. 또한 문재인 정권 탓, 전라북도 도지사 탓 하려고 했으면은요. 어쨌든 개영식 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해요. 아이 우리가 점검을 맞아.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네. 화장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샤워실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목이 너무 많아. 이거 맞아. 준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이에요. 개영식 전에 바꿨어야죠. 양평고속도로 뭐 금방 바꾸잖아요. 알겠습니다. 종점도 금방 바꾸는데 개영식 장소 바꾸는 거 일도 아니지. 땅탈 일은 아니다. 고속도로 탈.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이 정부의 능력이 그 정도인데. 땅은 제가 없다.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8.15 강복절 특사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의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를 안 시킬 거였으면 이번에 급하게 사면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출마를 한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 이번에 나가려고 한다.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나 좀 다시 도와달라라고 쫙 전화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권과 어느 정도 좀 교감하에 사면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법원 판결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많은 비판 나오고 있잖아요. 대법원의 뭐 사법 시스템을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 받으면서까지 급하게 사면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출마다. 강서구청장에 적임자가 없으니까 전 구청장 나가라.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자라는 신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했다라는 그런 공익제보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 사람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 보시기에는 김태우 전 청장이 다시 출마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에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 보궐선거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네, 그냥 전반적인 민심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계속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계속 좀 높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 투표가 이번에 나올 것 같아서 누가 나오든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서구예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사면이잖아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면을 보는데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어떻게 이거를 평론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아직 대통령이 사인 안 했죠. 사인을 안 했잖아요. 법무장관이 한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3개월도 안 된 보통 잉크도 마르지 않는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말라요. 한번 말라요. 거기 3개월 해야 되는데. 검찰 영수증은 한 몇 년 걸려야 안 되잖아요. 3개월이면 안 말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한테 올린다? 대통령을 혹시 싫어하나? 요즘에 무슨
갈등이 있나? 대통령한테 무슨 어려움을 주려고 하나?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아니 사이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 씨를 지금 가 있는 사람을 다시 꺼내서 강서구청에 출마시키려고 특별사면을 요청한다. 저는 이거는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받으려고 서로 짜고 쳤겠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사면 절대 대상자를 그러지 짜고 않았습니다. 쳤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은요. 국민통합과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왕이 그래 내 사람들 이 사람 풀어줘 그래 저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좀 풀어줘 이런 느낌으로 사면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김태우 씨를 보면. 네. 저는 대통령께서 제가 하면 안 된다. 이 후폭풍은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거지만 정말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좀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는 민주당으로 옮겨가 봅니다. 민주당 오늘 혁신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대의원제 관련된 혁신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좀. 네, 1시 반에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결과를 기다리다가 들어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대의원제 폐지 부분인데 폐지라기보다는 폐지라고 봐야겠죠. 1대1이니까. 1대1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안이 온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이거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전당원 투표로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대의원제 축소 사실상의 폐지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죠. 고민정 의원도 상당히 또 반발하고 있고 3선 이상 의원에게 공천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민정 최고위원의 의견에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당 정치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해왔고 정당 정치라는 거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권리당원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 대의원 또한 정당 정치에서의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혁신안의 일부로서 그냥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친명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친민주당이라고요. 친민입니다. 장 소장님은 이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대의원 축소 사실상의 폐지 3선 이상 의원에게 공천 페널티 실효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의미해요. 이거 그냥 발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오늘로써 혁신위원회는 그냥 종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뭐를 발표하더라도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래 발표했구나 그걸로 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날짜를 오늘 발표하잖아요. 자, 혁신위원회가 왜 혁신을 발표합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적받았던 안 좋고 나쁜 부분들 다 고치고요. 네. 저희들 기득권 권력 내려놓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정당으로 변모했습니다. 변모할 겁니다. 약속하는 자리잖아요. 오늘 태풍 때문에 지금 나라가 초긴장 상태인데 지금 이런 거를 발표를 오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발 우리 혁신안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지 마세요. 라고 그냥 자기 고백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근데 제 말이 맞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당직자라서 뭐 이거 참 곤란하긴 하지만 이런 날 발표는 뭐냐면 이런 날 발표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말씀한 대로 혁신안의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메신저로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혁신안을 빨리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결정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것들이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생각해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좀 마지막 주제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가장 뜨거운 화제로 올라가 있는데
자, 이 이재명 대표의 뭐 대북 송금 관련된 보고를 했는지 여부 이게 이제 최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고 네.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진술에서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 부인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또 옥중 편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 진실이 이제 8월 22일 날 이제 네. 법정에서 재판이 잡혔죠. 여러 가지 뭐 설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10개월 동안 구금돼 있다가 검찰에 그러다 마지막에 진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검찰이 진술이 됐고 재판장에서 지금 진술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나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 압박에 있어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형사소송법상에는 민사하고 다르게 민사는 대리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냥 피고인의 어떤 대리를 하는 거지만 형사소송법은 예전에 군부독재 시절에 강압 압박에 있어서 피고인이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직계변호사나 배우자가 변호사를 따로 계약을 해서 독립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변호인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너무 많은 회유 압박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엊그제 재판부에서 김영태 변호사가 재판부에 이의 신청했던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그 보는 상황인 것은 것이죠. 검찰의 해유와 압박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심각한 민주당과 김영태 변호사에 의한 사법 방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영태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아내의 말만 믿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뭐 본인이 변호하겠다고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저는요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분한테 저 변호 안 맡길래요. 원래 하던 해광 그쪽에다가 저 계속 변호 맡길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형사소송법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검찰의 회유 협박을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니, 너무 애쓴다. 아니야. 왜냐하면 해광 자체는 지금 30초 정도 해광은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검찰이요.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담당했던 해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조서 유출로. 그다음에 덕수 변호사인 김영태 변호사는요. 적견 변호사라서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났대요. 만났습니다. 안 만났대요. 저는 확인을 했고요. 김영태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만났다고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적견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고 지금 재판부에 의견 진술을 낸 것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말한 거를 토대로 해서 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원에서 그런 변호사가 올해는 한 30년 이상 했는데 그 의견서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지 않고 낸 것은요.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기피 신청서라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래요. 그 김 변호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서라든지 증거 의견서 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나 이거 안 할란다. 본인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D님께서 그 면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안 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기는 우리 PD가 해야 되는 거고요. PD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3자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